오늘은 제가 의사의 입장보다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코로나 확진 시에 재택 치료에 제가 유가족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고 처음에 재택 치료를 결정했을 때 사실 그 과정이 지금도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 코로나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재택 치료라는 표현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재택 격리 내지는 재택 모니터링 이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환자가 처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거를 결정하고 하는 거는 보건소 담당자들이나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는 첫 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면봉을 이렇게 좀 검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로 직접 간단 말이죠. 확진이 됐을 때에 환자들은 직접 보건소나 이렇게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를 대면으로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검사할 때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는 검사 방법처럼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무슨 유리를 가운데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를 의사가 직접 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CT까지는 어려워도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증상은 없지만 혹시나 폐가 망가지고 있지 않는지 처음에 환자를 분류하고 이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 재택 어떤 치료나 격리만 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생활보호센터로 입소를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안 하던 기침도 하셨고 목소리도 변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재택치료 대상이 됐고 집에서 이렇게 계실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분류가 중요합니다. 처음 진료가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환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 진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해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어른들이요, 이렇게 무슨 산소 포화도나 맥박을 제거하는 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을 때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안 계셨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이 종이를 보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죠. 체온을 재는 것도 사실 제대로 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IT 기술이라면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스마트워치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시계를 하나 채워놓는다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하는 체온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맥박수와 산소 포화도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맥박이 어떻게 돼요? 여쭈면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처음 초진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택 모니터링, 격리, 뭐 치료가 됐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이냐? 매일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갔을 거고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이상한데 보건소에서는 잘 지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 담당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발 이송 좀 해달라고요. 보건소에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9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엄마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0분 넘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119가 와서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3번 119가 오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소 포화도가 60에서 70 사이였어요.
저는 제가 의사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건소에 연락을 하기 전에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119에 연락을 했더니 119에서는 일단은 접수를 하고 보건소에도 얘기가 필요하답니다. 지금은 너무 응급 상황인 것 같으니 빨리 119를 보내겠습니다. 119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긴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서울에 사세요. 당연히 서울 댁 근처에 있는 그 병원으로 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신 곳은 평택이에요.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곳곳에 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요,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럴 상황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를 확진하고 확진받고 그럴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말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의료가 약간 좀 마치 붕괴되는 듯한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그 응급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2시간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했는지, 그러니까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119 이런 소통의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택까지 가야 하는 119는 또 다른 구급차였어요. 그 구급차가 올 때까지 또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니지만 신문 기사로 뭐 119 대기 중에 아마 사망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확진하고 초진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구급차는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서로 국가기관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 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평택으로 모셨습니다. 평택으로 모시고 그리고 평택에 한 2주 계시다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또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처음 안 내용이 우리나라의 고압 산소를 이렇게 고압 산소를 치료하면서 이송할 수 있는 응급차, 구급차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한 대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을 해야 할 그런 공공기관 응급차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혹시 이걸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를 여쭈었더니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설 구급차도 실제로 고압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부품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쨌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이게 폐렴으로 가고 폐렴은 호흡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할 때, 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 이동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저희 어머니가 이송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었고 실제로 그때 의료진도 이송 중에 악화될 그런 가능성, 그런 염려 때문에 의료진이 한 명 배치해서 이렇게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동 중에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증상이 나빠지고 좀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어떤 동의하에 저희가 이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그 상황에서 혹시나 어머니를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있었다면 혹시 지금 살아계시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코로나 초기에 뭐 중국으로부터 오는 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유가족 입장에서요. 처음에 의심되는 어떤 국가에서 오는 한 그런 분들을 입국을 좀 제한했다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방역기획관으로 계시는 분이 처음에
백신에 대한 어떤 효용이나 가치를 조금 낮게 보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때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이 됐다면. 또 지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돌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6월 달에 얀센 백신을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10월 달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백신이 좀 공급이 충분했고, 또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 3개월이나 4개월 간격으로 부스터샷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부스터샷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좀 빨리 그렇게 백신이 접종이 됐다면, 추가 접종이 됐다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살아계시지 않을까? 좀 이런 가슴에 좀 아픔이 큽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한탄이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제 방송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확진이 되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음에 첫 진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엑스레이 촬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이 나빠지는 게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처음, 그리고 재택 진료가 결정이 됐다면, 또 그분이 고령의 어른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급차는 정말 응급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호흡기 환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장비가 갖추어진 그런 구급차를 좀 확충하고 보충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 앞으로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그렇게 불행한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가 좀 지났는데 지금도 일하며 진료하며 눈물 많이 납니다. 오히려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꼭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